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3월 1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6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96%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3천억 매수, 기관 투자자가 2,800억을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1,700억을 매도하면서 하락을 이끌었고요. 기관 투자자가 200억 정도 매도하면서 같이 매도를 하였습니다. 자, 코스피는 계속 상승을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저점을 딛고 크게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그러나 이제 이 상승세가 사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삼성전자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힘을 좀 받는 모습이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이 좀 골고루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형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장주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한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덕분에 이제 3일 정도 연속으로 매수를 했고요. 지금 1조 3천억 가까이를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줄곧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이탈을 했는데요. 드디어 이제 3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계속 집중되고 있고요. 2,700억 매수하면서 또 이제 1조 가까이를 또 매수했는데요. 이 금융 투자는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또 금방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급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왔다라는 의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계속 코스피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이제 738포인트로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도 지금 상위 종목이 하락을 하였기 때문에 좀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고점이 높아지지 않고 조금 낮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약해 보입니다. 특히 코스닥은 이제 시가총액 이 상위 종목이 상당히 이제 또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이 큰 덩치가 큰 종목 위주로 좀 움직이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700억을 매도했고요. 3일 연속으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와는 좀 상반되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해외 증시는 분위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다우 나스닥 크게 하락을 했고요. 니케이도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상해 종합도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전반적으로는 전부 다 좀 하락으로 보여집니다. 나스닥을 보시면 지금 1.7%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17,500포인트로 이제 바닥 라인을 한 번 더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쌍바닥 다지면서 좀 이제 저점 라인을 만들어 갈지 아니면 N자로 추가적인 하락을 할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주 말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계속 중요한 그런 이제 경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 나스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사실상 계속 떨어지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주가가 떨어질 때는 떨어졌다가도 올라갔다가도 이렇게 다시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나스닥이 반등을 한다라고 해도 과연 이제 정말 이제 건강한 반등일까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도 16,000포인트에서 10,000포인트 근처까지 떨어질 때도 계속 떨어지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동을 그리고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지금 고점 라인에서 이런 큰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무언가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요인들,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 손바닥 뒤집는 그런 정책들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감, 그다음 미국의 경기 침체, 특히 이제 소비 심리가 악화가 되면서 점점 이제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이제 만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경계를 할 수밖에 없고요. 코스피는 지금 나스닥과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삼성전자의 반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상승과 같은 그런 모습이 좀 신기루처럼 나타난 건 아닌지 좀 그러한 이 접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환율도 6.75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1458원까지 또 올라갔고요. 1460원 근처까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떨어지면 올라오고 떨어지면 올라오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결국에는 저점 라인이 높아지고 있고요. 다시 내려가던 추세에서 금방 또 반전이 되면서 환율이 1400원 후반으로 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코스피는 올라갔지만 사실 이제 환율이 계속 높아진다면 원화 가치가 절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코스피에 대한 이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삼성전자 위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로 잡히긴 했지만 확실히 지금 이제 계속 이 환율이 이렇게 약세를 띈다면 코스피에 외국인 투자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달러뿐만이 아닙니다. 위안화, 그 다음에 일본의 엔화, 유로화 모두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달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원화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우리가 우려스러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달러 지표를 보시면 사실 미국의 달러 지표는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지금 오히려 달러에 대한 지표는 107 지표에서 지금 3월 5일부터 해서 103까지 3월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중순까지 달러 지표는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원 달러에 대한 환율을 보시면 오히려 이제 저렇게 달러 지표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환율이 잠깐 떨어지는 듯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달러에 대한 강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체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 지금 떨어졌다가 조금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이제 압박감으로 조금 이제 반등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환율 자체는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혹여라도 미국의 이제 둔화 시그널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이 국채금리가 치솟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원 달러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강달러가 또 이어질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다시 원달러가 강달러가 지속돼서 107포인트 갔을 때 우리는 지금 강달러가 아닌데도 1460원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는 1480원, 90원 이상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미국의 국채금리는 지금 4.28%로 뭐 계속 비슷한 라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올라가지 않고 있고 다행히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점점 내려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자, 다음 주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가 지표들, PCE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 국채금리도 움직일 수 있고요. 오늘 이제 이 주요 이벤트 중에 하나로 파월 의장의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금리 인상을 할지 아니면 동결을 할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네, 기자회견을 이제 우리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참 공교롭게도 미국의 기준금리 그래프를 보시면 시장이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나스닥의 차트를 보면 나스닥은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항상 이제 고금리 이후에 금리를 떨어뜨리기 시작했을 때 증시가 조정받기 시작한다는 공식이 또 한 번 지금 재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를 동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고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가 왜 그렇게 계속 시장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느냐? 결국에는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계속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부채를 찍어내서 이자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의 채권을 발행해서 이 채권을 발행하면 또 누군가는 그 채권을 사게 되겠죠. 그럼 그 누군가에게 또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이자가 또 늘어나게 되고 채권에 대한 그런 이 금리가 높아질수록 이자가 많아지겠죠. 지금 너무 많아서 또 채권을 찍어서 이 이자를 갚는 데 썼는데
결국에는 채권에 대한 총 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미국의 재정 적자가 줄지 않고 늘어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굉장히 기업이 어려울 때 파산하기 직전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러한 심각성을 알고 미국의 재무장관과 함께 굉장히 이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리가 동결되어도 문제고 금리가 뭔가 내려도 사실 이제 이 시장에서는 좋지 않은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파월 의장이 이제 발표를 할 건데 이전에 이제 12월 달에 금리를 이제 원래 올해 네 번, 그죠? 네 번을 내릴 것을 두 번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한번 크게 조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두 번에서 얼마나 이제 내릴지가 언급이 될 텐데 그거를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를 더 올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시장이 이제 또 과열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라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에, 내일 새벽이죠. 발표될 텐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푸틴이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일 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그 30일 휴전이 전면 휴전이 아니라 에너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일부 시설 폭격을 금지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죠. 그래서 사실상 뭐 협의를 하나마나인 그런 상황인 거고 영토에 대한 분쟁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부터 끊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더 큰 소리를 내는 푸틴이고요. 전면 휴전까지는 여전히 지금 이제 첩첩상중이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푸틴 대통령은 본인이 지금 유리한 상황인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빨리 끝내면 오히려 본인에게 손해일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점점 지연시키면서 지금 유리한 전장에서 최대한 많은 영토들을 러시아로 수복을 하는 것이 지금 푸틴의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트럼프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섣불리 본인의 카드를 보여줬다가 지금 이제 시간이 끌리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실컷 지금 유럽의 이 방위들을 건드려 놨는데 이제 유럽들도 난리가 났죠. 네, 서로 이제 본인 자국을 지키겠다고 독일 같은 경우는 다시 군비를 엄청나게 늘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어떻게 수습할 건가? 본인도 이제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이제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트럼프가 강경 대응을 해도 시장은 내릴 거고 이게 부분 합의를 하려고 해도 푸틴이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는 좀 오히려 애매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재 가격도 지금 이제 국제유가는 조금 떨어지고 있죠. 부분 합의를 해서 그런지 66.7달러, 그 다음에 천연가스도 4.1달러. 근데 오히려 올랐습니다. 천연가스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이제 부분 합의를 했지만 중동에서는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뭐 휴전을 완전히 하는 게 아니라 또 휴전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시장이 점점 리스크가, 그죠? 피로감이 쌓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자금들이 계속 이제 금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3,047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금 가격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이유가 있을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되새겨야 됩니다. 제가 계속 최근에 부정적인 말씀 좀 많이 드리는데 확실히 시장이 지금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은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또 이게 바뀔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0.2% 정도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0.3%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0%대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벽 이후에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았고요. 네,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800원 상승했고요. 3% 정도 올라서 26,6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좀 거래가 많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거래가 붙으면서 26,900원으로 상승을 했고요. 3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자, 오늘은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이제 힘을 받아서 27,000원까지 회복을 했다가 조금 이제 상승폭을 줄여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조금 의아했던 것은 원자력 관련 테마들도 큰 움직임이 없었고, 오늘 전체적인 코스피도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특히 좀 많은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예상하고 있는 그런 이 큰 소식이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움직임으로 지금 나타난 것인지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크게 움직일 만한 소식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가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주까지 거래가 실렸고요. 이틀 정도 연속으로 이렇게 힘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말까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1,150원 정도 하락 이후에 다시 그대로 주가를 회복을 시키면서 차트적으로는 이제 바닥을 3번 찍은 격이 됐죠. 뭔가 굉장히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진행이 되었는데요. 일단 3번 정도 지금 같은 자리를 찍으면서 계속 박스권 안에 지금 주가가 갇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상단을 다시 뚫고 3만 원대로 다시 진입을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좀 바닥 라인을 또 잡으러 갈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분명히 시장은 지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시장이 좀 내리면 사실 두산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제가 이 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이제 목표가를 높게 잡고 지금은 버티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런 이제 많은 이 불확실성들이 증시에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이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당장 뭐 주식을 다 정리해라, 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표가를 높게 잡고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도 한번 일시적으로 상승을 주었을 때 부분 계속 매도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예는 지금 앞에 시장 리뷰 때 계속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종목에 대한 리뷰보다도 그 시장에 대한 리뷰를 좀 더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하긴 했지만 뭔가 이 증시 분위기 입장에서는 깨림직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 월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굉장히 좋은 움직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깨림직한 그런 이제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투자 수급은 좋게 진행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40만 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53만 주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도 이틀 정도 연속으로 들어왔고요. 17만 주 붙으면서 진행되었고 사모펀드도 18만 주 매수를 하면서 다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투신도 마찬가지 매수를 했고요. 자, 수급도 오늘 괜찮았고 오늘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움직임이 계속 이제 상승세로 이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승세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면 무언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좋은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 관련 소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같은 테마인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는 걸 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그러한 어떤 소식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단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특별한 움직임 없었습니다. 30만 주 정도로 진행되었고요.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차 잔고 살펴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다시 횡보를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오늘도 체결 상환이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었고 한 10만 주 정도 체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750만 주 정도로 진행되었고요. 거래원은 JP모간이 또 매수를 진행하면서 저 JP모간은 계속 매도에 붙었다가 매수에 붙었다가 반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공매도가 진행이 되었을 때도 JP모건에 대한 움직임은 공매도에 따라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이제 주가를 이렇게 올려놓고 또 공매도를 활용할 생각인지
그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6,600원으로 일단 반등은 잘 했지만 일단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외국인 추적 물량은 39만 주에서 이제 40만 주로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었고요. 23.77%로 조금 이제 이틀 정도 매수 들어와서 지분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 이렇게 다시 매수로 집중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특별하게 분석을 많이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바닥 한번 다졌고 이제 이번 주의 흐름, 사실 종목에 대한 흐름보다도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이 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새벽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들, 그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그런 이 인플레이션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 그다음에 PCE 지표,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이 줄줄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장이 이제 다음 주 이후 그죠? 재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상 이제 시장에 대한 변수가 꽤 많다. 그리고 4월에 들어가게 되면 트럼프에 대한 관세, 상호 관세가 또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 핑계만 대면 주가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저도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길 원하지만 지금 이러한 불확실성이 이벤트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이벤트들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미국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이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어떻게 있는지, 제가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구나, 아니면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이 사람 말은 안 들어야겠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제 이 시장 상황이 어떤지 이해를 하기 시작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사적으로 이 금리에 대한 흐름부터 먼저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왔을 때에 대한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초입기에 나타나는 그런 시장들의 움직임들, 이러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주가가 왜 내리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지금 이 상황이 왜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주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 시간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소식을 좀 더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상호 관세와 민감국가 현안 대응을 위해서 가게 되는데요. 자, 이제 에너지부 장관을 이제 만나서 민감국가에 대한 조치를 좀 해결하고자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보안 문제로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그 보안 문제로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그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일단 계속 그 민감 국가 지정 이후에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의도 했고, 그다음에 에너지부와 수출 협력도 했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이 산업에 대한 협력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지는 않겠지만 이제 한수원이라든지 한전 이런 이제 공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협력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조금 까다로워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K원전에 대한 수주보다도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이제 협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웨스팅하우스가 최근에 굉장히 조용한데 이제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뭐 불가리아 원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어떤 기업에게 맡길 것인가,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도 이 원자력청을 신설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원전 건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원자력 프로그램 구축 및 감독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에 이제 원자력청 설립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3기 건설을 포함한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지금 건설 개수가 늘어났죠. 원래 2기 정도 건설을 했는데 지금 3기로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카자흐스탄이 아무래도 가장 빠르게 체코 원전 이후에 추가 발주를 내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전부 다 쓸지는 않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국가에게 나눠준다라고 한다면 또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대한 원전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전에 카자흐스탄 산업부 장관이 발언한 것을 보면 국제 컨소시엄으로 이 원자력을 건설하길 원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 원전 건설에 있어서 뭐 건설은 한국, 그다음에 안에 기자재는 뭐 프랑스 이런 식으로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자력을 저렇게 여러 개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씩 하나씩 다른 국가에게 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러시아,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 네, 이번 이제 7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이 있어서 한 5월 정도 되었을 때 좀 이 소식이 가시화가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소식인데요. 체코 원전이 지금 3월 말에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이제 4월 달로 밀릴 수 있다, 혹은 더 밀려서 5월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체코에서는 그래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쿠바니 원전 신설 대비해서 인프라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체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에 대응하는 인프라 종합 계획을 6월까지 수립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는 본계약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밀리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악의적으로 좀 접근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100%라는 것은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체코 원전은 따놓은 당상이고 체코 원전 내에서 두코바니 말고 테멜린이 이제 어떻게 딸 건가,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같은 제2의 대형 원전을 어떻게 또 수주를 할 건가,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대형 원전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이 가시화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SMR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보다는 그런 SMR을 다시 건설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테라파워가 이제 건설을 시작하긴 했지만 사실 가장 기대되고 있던 뉴스케일 파워가 사실 두산에너빌리티와 협력은 하고 있지만 루마니아 프로젝트 외에 사실 미국 내에서 많은 수주가 없었습니다. 사실 한 건도 지금 수주를 하지 못했죠, 뉴스케일 파워가. 그래서 이전에는 이 뉴스케일 파워가 그런 미국 내 여러 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2조 원에 달하는 그런 기자재까지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그런 소식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활발하게 나온다면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뭐 팍팍 올라갈 텐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식어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좀 애매하게 주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계속 이제 성장성과 시장의 리스크를 좀 저울질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분명히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분석을 해왔고요. 2020년부터 제가 분석을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쭉 지금 분석을 이어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주가가 서서히 올라가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이 지금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공들여왔던 그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또 리스크의 관리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좀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일단 당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다음 주 이벤트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